미국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학사를 따셨고요. 그리고 포인트 파크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으신 후에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원에서 예술학 석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임승찬 강사님은 마지막 강의의 저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랜디 포시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디자인 회사인 마야 디자인에서 10년 가까이 몸담은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 섭외는요, 조선영 정책부실장의 지인이세요. 임승찬 강사님이. 그래서 혁신과 공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평소 여러 의견을 나누다가 마침 킥스타터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보 콘텐츠 대학원의 이승현 교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공감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임승찬 강사님 나와주시고요. 지금부터 CDP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이 뭐 이쁘게 꾸미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제가 1999년에 제 대학교 지도 교수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전 21살에 아주 건방진 컴퓨터 과학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0년 가까이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의 목적은 뭐를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또 얼마나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용납하기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또 다시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은 중요하지. 예술? 그건 아니야. 예술은 정말 쓸모가 없어. 근데 막상 4년간 시각예술이랑 공연예술을 공부를 해보니까 또다시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또 얼마나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깨닫게 된 것 중에 창작과 혁신은 공감의 실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 10년 전이었어요. 조울증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보통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다가 가끔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전 그 친구를 너무 돕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 과학이랑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다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친구와 공감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우울해지면 그 친구랑 앉아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또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 이해한 바를 다시 표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이해한 바가 맞으면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 그랬어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해결책이.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건 그 친구의 울음소리랑 비명소리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친구는 저한테 넌 날 이해 못해.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제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도대체 왜 그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어쩌면 나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우울한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 아니면 내가 한 말 그게 이 친구를 지금 우울하게 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요해져요. 울음소리도 그치고 비명소리도 끝나고 조용히 흐느껴 울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이제까지 했던 모든 추측들은 이 친구의 우울함이 이 친구 자신의 탓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가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저 제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근데 해결책도 간단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 쓸데없이 비관적인 이 사고방식을 버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있는 해결책을 이 친구한테 주입시키려고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그 친구한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 그리고 내 고정관념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제 친구와 공감을 할 수가 도저히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냥 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닫고 제 솔직한 느낌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감으로 이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막상 이해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논리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놀랐던 거는 이 친구가 저한테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상대방과 공감을 한다는 게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지는 평생 처음 알았어요. 전 그때 아직도 그 친구가 흐느끼면서 고마워라고 얘기한 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 안에 혁신을 창출하는 원칙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은 믿으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반사적인 공감을 떠올려요. 반사적인 공감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공감이에요. 뭐 가수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나도 신나는 느낌이 들고, 영화배우가 슬퍼 보이면은 나도 슬프고. 이런 반사적인 공감은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동질감을 줘요. 그러면서 공감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상대를 더 믿게 되죠. 충분히 반사적인 공감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로워지고 심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반사적인 공감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확신 또는 안정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의식적인 공감도 있어요. 의식적인 공감은 제가 제 친구와 했던 에피소드처럼 처음에는 공감할 수 없었던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대화를 통하면은 처음에는 한참 풀지 못했던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아하! 하고 풀려요. 그리고 그걸 푸는 방법은 이전에 생각했던 방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보면은 너무 당연하고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 좀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귀국을 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내 딸 서영이 봐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왜냐? 난 외동아들이니까. 아니, 딸이 없는데 갑자기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심각했어요, 그때. 그럼 이 사태가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즉시 그 말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에서 골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은 그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그 맥락 또는 상황을 추가 정보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그러면은 그게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지 지폐에 써 있는지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죠. 이런 인지 과정을 연상이라 그래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인지 방법은 인간만이 아니라 컴퓨터도 많이 사용을 해요. 왜?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컴퓨터가 뭐 음성 녹음은 1번, 통화 예약은 2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1번은 음성 녹음이랑 연상이 되고 2번은 통화 녹음이랑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저한테 내 딸 서영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아무리 연상을 해도 말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은 마치 1번도 2번도 아닌 3번을 누른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컴퓨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이해하기 힘든 거는 어머니가 이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말이 된다고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을 대면하면은 풀지를 못할 때 마음이 답답해요. 찝찝하죠. 이 느낌을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그럼 그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수를 써요. 어떤 수를 쓰느냐? 상대방을 탓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다 남의 탓이에요. 컴퓨터의 경우 3번을 누르면 잘못 누르셨습니다. 저희를 탓하죠. 똑같아요. 그럼 이 역설을 어떻게 푸느냐? 대화를 통해서 풀어요. 제가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 내 딸 서영이라니요. 저는 외동아들이 아닌가요? 그럼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내 딸 서영이는 드라마야. 그러면 그리고 오해가 풀리죠. 이 순간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 이런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내 딸 서영이라는 말이 이 새로운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걸 이연연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예의치 않았던 두 가지 사상이 연결되는 거를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창의라 그래요. 근데 이 대화라는 말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박혀서 연상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 꼭 말이 오고 가야만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신호만 오고 가면 돼요. 왜 문제가 안 풀리면 바람 쐬고 와라 그런 얘기 하죠. 결국 새로운 신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신호와 또는 교류를 하고 와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대화라는 거는 보통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 이걸 공감을 위한 대화라 그래요. 이런 공감을 위한 대화를 하면은 단지 새로운 것만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냐? 통찰이 있어요. 여기서 통찰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제 어머니가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몇 시니? 그럼 제가 오후 4시요. 그럼 어머니가 재방송 끝났네. 마지막 회 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럼 그 순간에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머니, 인터넷에서 재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노트북에서 인터넷에서 제 방송을 보여드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혁신이에요. 이 혁신이 마치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걸 만들어야 꼭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혁신이 물론 새로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상대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새롭기만 하면 안 돼요. 즉, 혁신은 주관적이란 얘기예요.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대중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무슨 애플의 아이폰이나 뭐 삼성의 갤럭시도 아프리카 사바나에 가서 원주민한테 주면은 그렇게 혁신이라고 안 느껴요. 그냥 신기한 물건이죠. 그럼 혁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는지를 보면 돼요. 정말 혁신의 산물이라면은 그거를 받은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마움을 우러나오게 못하면은 혁신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이렇듯이 의식적 공감은 자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주고, 또 자신이 연결시키지 못했던 사상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즉, 의식적 공감은 인간에게 성장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을 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분들만 잘 들으세요. 이 의식적으로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과정이 맞물려야 돼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른 사람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알았어, 존중할게,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사실 행동을 보면은 존중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그 말에 깔려있는 의미는, 그래, 넌 뭐 네 의견이 있고 난 내 의견이 있어, 우리 달라, 뭐 이 정도예요. 이건 존중이 아닙니다. 그럼 존중이란 뭘까요? 예술을 공부하면서 유리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유리는 참 어렵다, 참 다르다, 또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동사들을 한 10개 정도 골라서 그 동사를 유리에 적용시켜 보는 거였어요. 그 동사 중에 하나가 찢다 였어요. 이 용광로에서 나온 유리는 젤리 같아서 찢으려 그러면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아물어요, 상처가, 찢은 상처가. 그래서 유리를 찢겠다고 제가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해냈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들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빨리 평론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평론가를 만났는데, 그 평론가가 하는 말이 일단 콧방귀를 뀌면서, 당신 이거 지금 유리를 찢은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유리가 마치 종이인 줄 착각하고 찢은 것처럼 보이게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뜨끔했어요. 왜?
그분 말이 맞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전 한 번도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찢으면 꼭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표시가 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유리가 다르다, 뭐 예측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단어를 쓴 자체가 유리를 다른 재료랑 비교했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재료랑 비교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는 유리를 유리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전 유리를 존중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르다, 틀리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즉시 내가 이 상대를 내가 나한테 익숙한 상대와 비교를 하면서 그거와 같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상대를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은 처음에는 다르다, 틀리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상대가 나중에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또 인정해야 돼요. 이게 공감을 실현하는 조건 중에 하나, 즉 겸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어떤 각도로 봐야 이 다르다, 틀리다라는 느낌이 없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이 각도를 찾을 때까지 계속 불편해요. 그래서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 이 불확실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인내도 굉장히 어렵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찬물이 나와요. 그럼 인내는커녕 그냥 나오겠죠. 물을 끄거나. 이건 물론 육체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유리를 처음 접했을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나는 이 물이 따뜻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찬물을 존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는 여유도 같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루는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들려고 아주 힘차게 톱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공소 저기 멀리 반대편에서 목수 한 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학생, 그거 뭐야 지금? 톱질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귀를 좀 기울여봐. 제가 뭘 어쨌길래. 그래서 저한테 점점 걸어오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는 아주 솔직해. 내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내가 톱질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솔직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가오셔서 이 나무를 고정돼서 푸시고 좀 낮게 고정을 한 다음에 다시 톱질을 해봐라. 그러셔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났어요. 놀랬죠, 저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나무를 너무 높게 고정을 해서 진동이 심했던 거예요. 톱질을 할 때. 근데 분명히 이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상대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는 단지 신호일 뿐이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호 자체에 의미가 담겨 있다면은 외국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언어는 다 배워야 되는 걸 다 아시죠? 근데 배웠다고 또 다 이해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국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오해는 계속 생겨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언어 쓸 때 더 오해가 많아요. 왜? 내가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 즉 경청을 한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를 더욱더 확인하는 것도 경청의 일부예요. 그렇지 않고선 톱질 소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경청을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청은 능동적이에요. 이 비 오는 날에 서가지고 비에 수동적으로 젖는 거랑 이 비 한 방울 한 방울에 관심과 감각을 집중시켜서 자신을 비에 적시는 거랑은 아주 달라요.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호에 자신을 적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상대에게 이만큼의 관심과 집중을 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은 귀로만 듣지 않아요. 온몸으로 들어요. 마찬가지로 경청도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귀로는 이 톱과 나무가 맞물리는 소리를 듣고 손으로는 그 맞물리는 느낌을 느끼고 눈으로는 이 자국을 보며 톱이 남기는 자국을 보고 나무의 흔들림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를 하찮게 느끼지 않고 다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남 이야기를 들을 때나 가만히 앉아서 비를 맞을 때나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낭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겸손과 인내를 갖고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면은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려요. 이 신호는 뭐지?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 뭔가 부족한 느낌은 뭘까? 이렇게 아주 조그만 호기심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였다면은 이 호기심이 궁금증으로 승화가 되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곧바로 행동을 해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은 아주 솔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질문이라고 하죠. 이 경청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란 단지 손 들고 물어보는 것만 질문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이 호기심을 궁금증으로 승화해서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모두 다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질문을 안 해요. 왜? 마치 뭔가를 모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질문을 했다가 창피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나선다 그럴 수도 있고, 결국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닐 거야,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내면의 조그마한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을 하려면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흥미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고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각 디자인 수업을 봤는데 그 중에 과제 중에 하나가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그 포스터 안에 자그마치 60가지의 단어, 그 단어들의 정의, 명칭, 예제,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으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포스터가 커도 60가지를 다 넣으라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선생님 말씀이 그냥 가지런히 정렬만 하지 말고 포스터를 봤을 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또 뭔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주신다고 하신 게, 이 정리도 되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포스터를 디자인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은 배경으로 밀고 어떤 것들은 전경으로 당겨라,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는 체를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배경과 전경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앞이냐, 뭐가 뒤냐,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 뭐 이런 정도의 지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긴 했는데 이 지식으로 어떻게 정렬도 되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포스터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속 디자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그리고 왠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언가가 나를 빨아들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선생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라는 그런 배경과 전경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입체감 있게 마치 3차원의 공간을 보는 것 같은 포스터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포스터라는 어떤 물체를 보는 눈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만들던 포스터를 버리고 단 4시간 만에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저랑 전경, 배경 이런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 의미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린 서로 다른 경험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유사한 경험을 하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그 유사한 경험에 두었을 때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은유적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은유적 관계라는 거는 마치 이 포스터가 평면적 2차원이지만 3차원 입체를 은유하듯이 제 경험도 선생님의 경험이 아니지만 마치 선생님의 경험을 은유하게 되는 거죠. 즉, 은유란 무슨 문학에서 어떤 표현하는 작문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유사한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고를 때나 색깔을 고를 때나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결국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표현에 의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떻게 받아들일 거니까 그거를 가능하면 내가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표현을 해도 자꾸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적합한 은유를 골라서 그 은유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고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실천이에요. 실천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 실천이 되게 힘들어요. 혹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연기 수업, 기초 수업을 듣고 있다가 저는 바로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는 수업을 듣던 제 친구였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란 거는 이 친구가 연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잘 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 거는 이 친구가 왜 울었냐. 이거였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란 연극이 있어요. 거기서 한 장면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 무대 위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한 명씩 올라가 있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둘을 보고 있었죠.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남자 주인공 스탠리가 여자 주인공 블랜치를 과격하게 추궁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사실 그 전날 밤에 궁금해서 이 씬이 어떻게 되는지 컨닝을 하고 싶어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연극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영화를 본 거랑 비교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연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러고 있는데 결국 선생님이, 감독님이 그만!
그리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학생들을 정답으로 유도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 연기를 못하는 이 학생들을 정답으로 이끄실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으니까 이 감독님이 블렌치 역을 맡은 여학생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블렌치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연약한 느낌이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또다시 다른 감정은 없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또 뭐 두렵기도 하고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그때 감독님이 가만히 있다가 하신 말씀이, 어떤 남자 앞에 서서 네가 너무 연약하다 또는 두렵다, 네 방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이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날 날씨는 어땠어? 그 남자가 너보다 키가 컸어? 피부색은 무슨 색깔이었니?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그냥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울기 시작해요. 근데 감독님은 거기다가 그래, 그거야. 대사를 해봐. 그러시는 거죠. 제 친구가 머뭇머뭇 망설이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또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냥 외운 대로 대사를 읊어. 마치 대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서서히 조심스럽게 대사를 읊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연기를 그렇게 못하던 제 친구가, 그 친구의 연기를 보는 제가 그 친구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대사가 하나씩 제 귀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친구의 대사가 끝나니까 감독님이 잘했어. 그러시는 도중에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때 제 친구를 보고 깨달은 거는, 이 연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능한 연기는 잠재되어 있던 내면의 경험을 무대 위에서 끌어내서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대사나 이름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치 가면일 뿐이지, 결국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은 자기 자신의 건 거죠. 이 감정들이 숨겨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천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럴 때는 실천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객의 입장을 고려한 은유는
자기의 진심을 바탕으로 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공감이 실현됩니다. 여기서 블렌치 역을 맡은 제 친구, 그 친구가 학기말 프로젝트로 자작곡을 불렀어요. 친구가 무대 위에 서서 다른 학생들한테 자기가 블렌치 역을 맡았을 때 떠올렸던 그 남자에 대한 노래라 그랬어요.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 남자한테 자기가 어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 보통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친구는 블렌치라는 상상의 캐릭터와 공감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신과 다른 상대와 의식적 공감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친구는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찾았어요. 혹시 다른 상대와 의식적으로 공감을 하려고 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이해하다 보면 자기가 직원들을 어떻게 일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해가 돼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재료를 이해하려다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창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상대와 의식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공감을 하도록 도와줘요. 이 의식적 공감은 근본적으로 상부상조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부상조라는 것은 무슨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그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자기한테. 즉, 공감적 대화라는 것은, 공감을 위한 대화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도 아니고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복지도 아니에요. 그저 공감을 위한 대화라는 것은 끊어지면은 의미를 잃는 하나의 원형 고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리의 근본적인 어떤 상부상조를 통해서 자기가 자존감을 느낄 때 이 느낌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고 또 다시 한번 자신과 다른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존중, 경청, 고려, 실천 이런 과정을 자신과 분야가 다른 분들 또는 자신과 성향이 다른 분들이랑 융합적인 일을 할 때 실행한다는 게, 그리고 또 그를 통해 혁신을 창출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강연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보다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 어떤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 다른 분들한테 융합을 해라, 창작을 해라, 혁신을 창출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들의 자세를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솔선수범, 모범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자세를 갖추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운대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많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